작가의 의식은 자연 깊숙이 들어가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 의미, 사회적 변화, 심리적 내면 세계 등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상생활의 편린들을 독특한 감성으로 풀어내는 김백겸 시인을 문학의 향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김백겸입니다. 대전에서 성장하고 대전에서 학업과 직장을 가졌습니다.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1978년에 원자력연구소에 입사해서 37년간을 근무했고 계약직까지 3년 했으니까 만 40년을 근무했습니다. 만 30세인 1983년에 서울신문의 기상여보가 당선이 돼서 시인으로서의 삶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집을 8권, 시평론집을 3권 해서 40년 동안의 문학 인생을 있고요. 어쨌든 문학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었고, 제 시가 좀 어려워서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국의 시인들은 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접한 것은, 그러니까 저는 원래 문학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은 좋아해서, 이제 국민학교 때, 옛날 중고등학교 때는 그 읽을 게 없으니까 만화집에 가서 만화를 보면서 동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소설 대본집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무슨 그것들이 무슨 명작이라든가 문학이라는 책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빌려봤어요. 책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한국문학 전집, 007 전집도 다 봤고 그때. 그리고 펄벅, 톨스토이, 뭐 그런 작가들까지 읽었으니까, 하여튼 국민학교 5학년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우리 옆집에 마침 돌쇠문학이라는 단체에 나갔던 형이 1학년에 날 스카우트 해가지고서 그 모임에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웬 뭐 이렇게 형님 누나들이 책을 읽고 뭐 글을 써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때는 문학 하겠다는 생각 없이 이제 대학 때 와서 이 경영학이 잘 안 맞는 거야, 내 체질에. 뭐 다니긴 다녔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3학년 때 그 화요문학이라는 그 문학 서클을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습작을 시작했죠. 네. 우리 때는 말이죠. 우리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문학이 제 끝물로 이제 살아남아 있을 때여서 다들 고등학교 때 백일장 혹은 대학 때 이제 어디 공모전 이제 이런 데 그 청년 문사들이 있을 때인데, 그때 청년 문사들은 30전에 등단하면 제사, 30 이후에 등단하면 범사 뭐 이럴 텐데, 그 당시 신춘문예를 다 도전을 하는데 나는 3년 만에, 3수 만에 만 30에 등단을 했거든요. 그러니 뭐 제사도 아니고 범사도 아닌 사람이 되었는데, 신춘문예 3수가 좀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6개 일간지 다 내려놓고 이제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서울신문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전날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꿔서 어떤 탑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막 나중에 길이 없어져가지고서 이제 거의 기다시피 해서 탑을 올라가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누웠는데, 그날 오전에 당선 소식이 왔어요. 나중에 그 당선 소감을 이렇게 심사평을 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 두 작품이 치열하게 경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진폭 깊게 써간 김백점 기상예보를 정한다. 이렇게 이제 심사평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꿈 내용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심사를 보신 분이 정화모 선생님하고 황금찬 선생님이셨고, 한국일보는 최종심까지 올라갔어요. 최종심이 일본어로. 그때 심사 보신 분이 서정조 선생님하고 김남조 선생님이 심사를 보셨는데, 한국일보에는 내 작품하고 그 당시 당선 작품 임문혁의 무리 노래인가? 이 두 작품이 경사했던 것 같은데, 심사평을 보니까 서정조 선생님은 내 작품을 밀고 김남조 선생님은 당선 작품을 밀었던 것 같아요. 1983년 등단해 문학 인생 41년이 된 김백겸 시인. 치열하게 작가의 사명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신춘문예 등단 소식을 받던 날의 그 꿈처럼 무한히 솟은 시라는 탑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일에 모든 걸 걸었을 겁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지나가면 그것이 길이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연을 통해 사회적인 감각을 통해 그 누구보다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제가 나왔을 때는 전두환이 그 군부 시절이고, 뭐랄까, 그때 막 언론 탄압하고, 신문, 폐간, 그 문예지 다 폐간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비와 문지가 폐간되고, 막상 신춘문예에 나왔더니 어디 발표할 지변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창비도 없어지고, 문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문학하고 현대문학, 월간문학 정도, 그 정도 발표하는데, 현대시학에서 딱 연말에 그 신춘문예 당선자 특집 이거 한번 해주면 끝이야. 잡지라는 거 그러니까 발표를 그때 처음 하고서 이거 어떤 지면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젊은 시인들이 졸업한 게 동인지 창단 붐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보다 먼저 했던 동인지 무슨 이제 주로 시와 경제, 무슨 5월시, 분단시대, 하여튼 이렇게 그 저항문학 쪽에서 먼저 이제 동인지를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춘문예 출신으로 시우들이 모여서 만든 게 시임과 시운동인데, 지금 시운동들도 그렇고, 지금 시임도 그렇고, 그 두 그룹이 80년대 시단을 주도했죠. 인간의 문명이 이제 언제 시작됐는 거 아니? 5천년 전에 문자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의 기억이 다 사라졌었는데, 물론 이제 전승으로 이제 내려왔지만, 문자가 발명되고 나서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고 정보 축적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역사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남기는 정보가 과학도 시작된 거고, 옛날 고대 과학이, 또 문학도 그때 처음에 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수학도 발명이 되고, 그렇게 정신 문명은 다 기호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기호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뇌 과학자들의 연구로는 이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뇌에서. 동물은 그 기호를 못 쓰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이 기호라는 추상작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의 과정이 뇌에서 엄청난 그 프로세스와 회로가 필요한데, 수학은 수라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학문인데, 방정식을 보면 y 이퀄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모든 수학 방정식이 y값과 x 이쪽에 그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의 결과는 이것의 결과로 인한 것인데, 그러니까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면 이러한 그 형식은 이것의 값을 도출하는데, 이게 보면은 은유라. 또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공식, 그 E=MC 자성.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광속의 자성을 곱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정식인데, 이것도 보면 은유라. 이것은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당신이 아름다운 눈은 저 바다의 깊은 어둠과 같습니다. 이렇게 은유를 했을 때 당신이 아름다운 눈이 바다의 어둠과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눈의 속성을 바다의 어둠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했어요. 이게 은유거든요. 실제로는 현실에는 없어요. 바다의 어둠 같은 눈을 가진 눈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여자의 아름다운 눈을 바다의 어둠으로 표현을 해서 그 눈을 확장하는 메타 효과가 있는 거죠. 추상이. 이런 능력에서의 그 정신작용, 그러니까 시와 소학이 인간의 가장 추상 정점에 서 있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시와 소학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계를 더 깊이, 아름다움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그 수련과 비슷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의 수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백겸 시인에게 시는 생활이고 생명입니다.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한 뒤 시인으로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10년간 절필한 적도 있었지만 긴 방황 끝에 살기 위해 시를 다시 붙잡았던 김백겸 시인. 시도 일종의 정신 공부이자 정신 수련을 위해 시를 쓴다는 그는 시를 통해서 인간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을 주기도 합니다. 타임머신 구멍의 그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AI와 로봇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주제로 쓴 것입니다. AI와 그 로봇이 시대가 오면은 인간은 남는 여가 시간을 자신의 취미와 여가 생활 혹은 기호 생활, 엔터테인먼트 시대가 될 확률이 높은데, 과연 그러한 것이 우리 인류에게 행복이 될 것인가, 혹은 인생의 의미가 그걸로 충족될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서 이번 타임머신과 구운몽에서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시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문화 사조를 보면은 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사실주의, 모더니즘, 또는 상징주의까지 우리가 발달해 왔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대 예술은 아방가르드까지 왔죠. 시도 서정시나 리얼리즘 시들은 쉬워요. 바로 우리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리얼리즘,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읽으면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다만 이제 시가 모더니즘에 넘어오면은 그 표현 기법이 이미지와 은유, 상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제 어려워합니다. 제 시들은 출발점이 모더니즘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은유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어쨌든 시적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와 산문이 다른 이유니까. 그런 일반 독자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음악도 그렇고 클래식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수많은 독자의 층위층이 있어서 서정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그 발라드 가사들 그것으로 서정시가 충분하고 리얼리즘은 소설을 읽으면 되죠. 대부분 소설들이 다 우리 일상생활의 얘기, 리얼리즘에 가까운 것들이고 이제 모더니즘은 그림에 있어서 이 모더니즘은 인상주의부터 시작해서 표현주의 그림들이 있고 시도 표현주의에 넘어오면은 시가 어려워져요. 여기서 또 이제 상징주의로 넘어가면은 시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 결국은 이제 작가는 자기가 아는 개인적인 스타일의 이 시야하고 당대적 문화 가치 사이에 중간쯤에서 타협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작가의 스타일이에요. 독재를 생각해서 당대의 문화 가치, 문화 사조 그런 걸 배려해서 쓰는 작가도 있고 그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더 치중해서 쓰는 작가도 있고 그러니까 독자는 거기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시는 물론 이제 신춘 당선 시인 기상예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가는 시는 비밀정원입니다. 비밀정원. 뭐 영어로는 시크릿 가든이지만 뭐 그런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노래도 있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비밀정원은 인간이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정원, 그러니까 초월적인 정원이라 해야 되겠네요. 성서로 얘기하면은 에덴. 어쨌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니까 또는 형이상학적으로는 도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무의경지, 불가의 열반의 경지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 주제가 있는 어떤 정원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밖에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어느 한순간에 그런 비밀 정원이 입구를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계시나 혹은 그런 초월 공간이 혹은 또 어떤 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과감히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으로 현재 인습과 일상과 현실이 무서워서 그걸 포기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는 제가 정읍에 정읍 방사선연구소 근무할 때 처음으로 대전을 떠나서 그 외지에 근무를 하는데 정읍 방사선연구소는 그 내장산 밑 자락에 있어요. 거기 독신료에 있으면서 그 내장산 밑 자락에 그 야외 풍경이라고 그러나요? 밭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어떤 그 재배식물, 아로니아 또는 뭐 복분자 뭐 이런 것들을 심는 밭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데를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문득 그 안개가 있고 서리가 내렸는데 어떤 그 정원의 문이 내 앞에 나타난 것 같고 선경인데 그 선경을 저는 그냥 지나치기만 하고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고 사무실에 와서 1시간쯤 시를 썼는데 어쨌든 비밀정원을 보았으나 비밀정원으로 가지 못한 현실의 그 뭐 고통이랄까 그런 걸 주제로 쓴 시입니다. 정원의 입구가 드러났다. 입구 안에는 황금 사과가 새벽의 어둠 속에서 빛났다. 곧 사라질 신비를 향해 심장이 두근거렸고 발걸음을 멈춘 내 자아를 늙은 역사가 호기심으로 쳐다보았다. 늙은 역사가 내 뒤를 따르면 비밀은 새 이름을 지을 것이 분명했다. 정원의 입구를 그냥 지나쳤다. 아마 어떤 의미로는 예술가나 작가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은 이 예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남보다 자기 자신의 정신적 성취가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존재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려고 하죠. 그 근지에는 질투심과 컴플렉스가 있고 특히 작가는 가령 현실에 있어서 내가 권력과 부와 혹은 사랑에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쓰라림과 컴플렉스가 원동력이 돼서 예술에 매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저한테도 예술은 혹은 시는 이것에 대한 수단이고 또 다른 내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이제 출세한 친구들이 많은데 또 이제 세속적으로 돈 번 친구들도 많고 어떤 그 친구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시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또 내가 시를 통해서 훌륭한 시인으로서 후대에 기록될 경우 그런 컴플렉스가 혹은 내 마음의 열등감이 치료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김백겸 시인은 상상계와 상징계 사이의 관계를 변형시킴으로써 신비스러운 상상력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시를 우리에게 쏟아놓습니다. 작가라면 누구나 역작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고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김백겸 시인이 자신도 그렇다고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독자들은 틀림없이 그의 시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 그동안 제가 시집을 8권 내고 평론집을 한 3권 냈는데 대충 한 8권에 한 60편, 70편에서 한 500편 정도 책으로 묶었네요. 그래서 올해 시선집을 하나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8권을 발표된 시집 중에서 내가 이 작품은 남겨야 되겠다는 것들만 모아서 한 권 내고 그동안 또 많이 발표를 했는데 아직 묶지 않은 시편들을 내년쯤에서 새 시집으로 하나 묶을 것 같고 또 발표를 했으나 묶지 않은 시편들 그 정도 되고 아직도 발표하지 않은 시편들이 계속 태교 중 시편들이 한 500편 돼요. 그러니 아마 한 80대까지는 시집을 2-3권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시선집 빼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술의 목적은 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미를 이해하고 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그러자면 본인 스스로가 미학적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문학과 예술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제 생각엔 다 시인인데 혹은 예술가이고 왜 그런 거 아니? 아무리 현실 속에 예술과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다 하더라도 밤에는 꿈을 꿔요. 밤에는 누구든지 다 시인이 됩니다. 혹은 예술가가 돼요. 그것을 그러한 꿈과 환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예술가예요. 시라는 형식, 음악이라는 형식, 그림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므로 문학가,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리듬이 먼저 끄집어내야 되고 자기 자신이 무의식과 환상과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훈련받아야 돼요. 처음 그의 시를 읽었을 때는 물음표로 다가왔습니다. 그 물음표는 곧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 비로소 느낌표를 찍고 기어이 마침표를 찍게 했습니다. 낯설어서 더 특별한 김백겸 시인의 시편을 오래 만날 수 있도록 문학의 향기가 응원하겠습니다.